여러분, 생명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낼까요?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낸 정말 위대한 발견 이야기가 있어요. 오늘은 1959년 노벨상 수상 연설을 길잡이 삼아서 시험관 안에서 생명의 코드가 만들어지는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연설의 시작이 정말 시적이죠? 삶이 성공하려면 둘이어야 한다. 마치 남자와 여자, 빛과 어둠처럼요. 생물학의 세계도 바로 이 둘이라는 원리가 핵심이라는 걸 암시하면서 오늘 이야기의 무대를 딱 열어주는 문구예요. 자,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는 어떤 두 가지 기본 원리가 있을까요?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다 보면요, 우리는 생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근본적인 작동 방식을 살짝 엿볼 수 있게 될 거예요. 자,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?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서부터 저 거대한 고래까지 살아있는 모든 것 안에 예외 없이 항상 존재하는 두 가지 필수 물질. 그게 과연 뭘까요? 바로 이거예요. 단백질과 핵산.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. 자연에 있는 다른 건 다 변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, 단백질과 핵산만큼은 생명을 지탱하는 변치 않는 요소라는 거죠. 생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존재하는 말 그대로 생명의 공통 언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좋아요. 그럼 이제 이 두 기둥 중에서 하나, 바로 핵산에 좀 더 집중해 볼게요. 이걸 진주 목걸이에 비유하곤 하는데요. 이렇게 길게 이어진 거대한 분자는 대체 뭘로 만들어진 걸까요? 그 진주 목걸이의 진주 알 하나하나가 바로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. 이 뉴클레오타이드 수많은 것들이 사슬처럼 쫙 연결되어서 우리가 아는 유전암호라는 어마어마한 정보를 담아내는 거죠.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워요. 당 분자에 있는 산소 완자 딱 하나 차이거든요.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차이가 핵산을 완전히 다른 두세 개, RNA와 DNA로 나눠버려요. 그래서 하나는 정보의 원본이 되고 다른 하나는 그 정보를 전달하는 사본이 되는 이 엄청난 기능 차이가 바로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과학자들은 엄청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. 아니, 이 분자들이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데 대체 자연은 이걸 어떻게 매번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걸까요? 신기하지 않으세요? 핵심은 바로 이 규제된 순서에 있었어요. 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선 사람이 태어나고 뱀에게선 뱀이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서열이 바로 생명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설계도 그 자체인 셈이에요. 바로 이겁니다. 자연은 어떻게 이 완벽하게 정렬된 분자들을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만들어내는가? 이게 바로 오초하나 콤보그 같은 과학자들이 반나스로 고민했던 미스터리였어요.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정교한 계획을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 복제해내느냐, 바로 그 문제였죠.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. 가능한 조합의 수가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숫자예요. 거의 무한대에 가깝죠. 그런데 자연은 그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어떻게 매번 정확한 순서를 딱 찾아내는 걸까요? 이 비밀을 푸는 건 정말 영웅적인 도전 과제였던 거죠. 자, 이제 이 불가능해 보였던 수수께끼를 풀어낸 두 명의 과학자를 만나볼 시간입니다. 과연 그들은 어떤 우아하고도 강력한 해결책을 찾아냈을까요? 그 주인공은 바로 세베로 오초아와 아서 콤버규입니다.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 두 사람이 각자 다른 길을 갔다는 거예요. 오초아는 정보의 사본인 RNA에, 콤버그는 정보의 원본인 DNA에 집중했거든요.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은 친구 사이였는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거의 동시에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. 이게 바로 그들의 유레카 순간이었습니다. 바로 주형 원리라는 걸 발견한 거죠. 효소라는 게 그냥 막 아무거나 만들어내는 마법사가 아니었던 거예요. 복사할 원본, 즉 주형이 있어야만 비로소 일을 시작하는 아주 정밀한 복사기였던 거죠. 과정을 한번 쉽게 살펴볼까요? 자, 먼저 재료인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요. 여기에 일꾼인 효소를 추가합니다.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단계, 바로 복사할 원고, 즉 주형을 넣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효소가 마치 숙련된 장인처럼
원고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베껴서 새로운 핵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. 자, 그럼 다시 좀 더 큰 그림을 볼게요. 생명의 원고를 복사할 수 있게 됐다.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왜 이 발견이 그렇게나 중요했던 걸까요? 이 발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어요. 바로 바이러스 이야기입니다. 그 중에서도 T2 박테리오파지, 그러니까 박테리아만 전문적으로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의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죠. 이건 뭐 분자 수준에서 벌어지는 첩보 영화 같아요. 바이러스가 박테리아 안으로 싹 침투하고 나서 단 4분 만에 박테리아의 정상 기능을 망가뜨리는 효소를 만들어내면서 첫 번째 공격을 시작합니다. 그리고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박테리아 안에 있는 부품들을 싹 훔쳐서 자기 자신만의 핵산을 만들어요. 한마디로 세포를 통째로 납치해서 자기를 복제하는 공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. 콤버그의 연구 덕분에 이렇게 치밀하고 무자비한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분자 단위에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. 이건 단순히 시험관에서 DNA를 만들었다,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생명 현상을 우리가 직접 조작하고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거거든요.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유전공학,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나 mRNA 백신 같은 현대의학의 놀라운 기술들 있죠. 그 모든 게 바로 이 발견 덕분에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. 1959년 노벨상 연설의 이 마지막 한마디가 이 발견이 얼마나 대단한지 딱 보여주죠. 인류가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합성해낸 게 첫 번째 위대한 도약이었다면 이건 생명의 핵심 설계도 그 자체를 시험관에서 만들어낸 두 번째 위대한 도약이었던 겁니다.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. 생명의 코드를 읽고 심지어 쓸 수도 있게 된 우리 인류. 과연 생명과 무생물의 경계를 허물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까요? 앞으로의 발견은 우리를 또 어떤 놀라운 미래로 데려가게 될까요?